네,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27학년도 대비 트렌디한 전공미술 합격을 위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2014학년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임용이 됐고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현재 EBS 대입상담실에서 미대 입시부터 준학예사 이제 컨설팅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고 또 교육과정 평가원이랑 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준비에도 좀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하실 부분이 많을 건데 오늘 정확하게 모두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2026학년도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아는 줄 알았던 개념들이 전부 다 다른 각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해요. 특히 작년 설명회 영상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힌트가 사라졌다. 단답형 문제가 나오는데 힌트가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를 풀기에 우리가 충분한 조건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이게 2025학년도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기조가 앞으로 2026년, 7년 계속 이어질 건지는 한 번 더 문제가 나와 봐야 한다라고 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딱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아는 줄 알았던 개념들이 전부 다 다른 각도로 출제가 됐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긴가민가한 상태로 문제가 전환됐다고 보시는 게 적절해요. 올해 시험을 치고 나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내가 정말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허탈한 게 나만 그런가?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 치는 날 조교 선생님들이 서울로 응시를 하셔가지고 끝나고 모시러 가서 문제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이거 이렇게 내면 진짜 공부한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유형도 확실하게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서 출제하기에 용이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의고사를 만들고 이 전에 제가 과거의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게 적절한가, 수험생을 위한 건가라는 논의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문제가 그만큼 논의를 거친 것일까? 라는 의심이 들게 되었고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낼 때 사실상 단답형 문제는 빠르게 낼 수 있거든요. 문제 하나 만드는데 길어봤자 30분이면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단답형으로 나왔고 그것도 정확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아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라 찍는 듯한 느낌이 나오도록 2026학년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를 봐도 나 이거 내용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아는데 딱 이 단답에서 물어보는 답이 뭘까?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공부 방향을 이제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기본기나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단답형을 유추할 수가 없고 몇 가지 키워드나 힌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이 흐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두세 번은 고려하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러 번 생각을 거쳐야지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구분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단답형들의 개념을 생각보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졌어요. 근데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전반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서 얘기하는 개념과 더불어 지엽적인 내용들도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고 제가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대비하면서 맥락과 배경에 대한 내용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아셔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건 점점점 지엽적인 부분들, 미술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술이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문제 중에서 도자기 문제가 나왔는데, 조선시대 배경이 되는,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 키워드를 써라. 이건 유교나 성리학이나 주자학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시대적 배경을 서술하세요라고 나왔던 걸 단답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답의 가지수가 많죠. 내가 유교를 적어야 될까? 주자학을 적어야 될까? 성리학을 적어야 될까? 양명학을 적어야 될까? 너무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채점을 할 때 양명학을 쓰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선생님 양명학은 채점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주자학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나 이건 가능한데, 양명학은 명대 만들어진 거라 사실상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소중화 사상을 이제 답을 써도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소중화 사상은 조선시대 후기 다랑아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이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의 도자기나 다양한 남종 문인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근데 그걸 답에 쓰신 분도 계신 거예요.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기나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단답형을 유추할 수 없는 문제가 만들어졌고, 실수할 확률들이 늘게 됐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것들은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문제들도 생겼어요. 예를 들어 프로젝션 매핑, 분명히 제가 2022 개정 교과서를 쓰면서 저도 다뤘고, 이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어떻게 적용되고 촬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미디어 파사드랑 구분해 드렸었어요. 이거 문제 나왔는데 그 위에 말도 안 되는 단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센소라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선 정답을 보니까 치약 이름 같다고. 근데 이걸 과연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건 지엽적인 걸 내고 변별력을 내겠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라, 완전 지엽적인 걸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내가 모르겠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많이 고민한 답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2021학년도부터 점차 단답형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고, 2026학년도에서는 거의 단답만 64%가 나온 거예요. 서답형이 많이 줄었죠. 제가 강의할 때 기본 개념을 쓸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what, how, why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답을 쓸 땐 무엇, 단답의 키워드를 쓰고 how,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why, 왜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야지 개념이든 비교단자든 확실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채점할 때도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지금 what이 모자라요, how가 모자라요, why가 모자라요를 첨삭을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개념이 나왔어요. 똑같은 개념을 적는데 한 줄 쓰신 분이랑 두 줄 이상 쓰면서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성하신 분 중에 누가 더 채점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암기를 바탕으로 단답을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 특히 작년에 제가 이 부분, 단답을 모르면 서답도 못 쓰는 상태로 문제가 변화됐다, 지문의 내용이 전년도보다 더 모호해졌다,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기본은 뭐다? 사전은 봐야 된다. 근데 사전 봐야 되는데 그 베이스는 뭐가 돼야 된다? 맥락이 되어야 한다. 기본기가 되어야 한다. 올해 시험 치고 나오신 분들, 저한테 시험 치자마자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인사 문자를 드렸거든요. 바로 나와서 하신 말이, 선생님 맥락 그거 공부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 몇 개 있었어요 라고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엽적인 내용 다 맞췄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이 틀린 거를 맞추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맥락적인 개념을 아니까 지엽적인 내용도 유추가 돼서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가능했던 범위를 되게 많이 짚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주요 흐름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커리큘럼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하고 사전 중심의 강의를 많이 진행했어요.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미술 대사전이라는 걸 제가 전부 다 타이핑하고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나눠드렸고, 실제로 미술 대사전에서 이번에 문제 그대로 나온 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시는 사전들이 서양 미술 사전, 세계 미술 용어 사전, 현대 미술 용어 사전, 한국 회화사 용어 사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은 미술 대사전이에요. 근데 이거 절판됐어요. 네이버에 있긴 하거든요. 자, 단어만 여러분 6,000개예요. 하나씩 다 보실 거예요. 제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린 것만 해도 1,000개였어요. 그래서 강의의 명칭이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이 1,000개를 다 외워보자. 근데 딱 말했을 때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시험 치고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끝나고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오후 2시 반에 오면서 직강생 분이 미쳤나 봐 이러면서 이제 풀었다고 얘기가 오셨고, 일주일 전에 진행하는 토파보기에서 문제 진짜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약간 이렇게 단어 위주 강조하고 사전 위주로 강조하다 보니까 현강에 나와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약간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선생님 그거 말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제동자 나왔다,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하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건 안 놓치고 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시험 일주일 전에 분석적 감상자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반드시 분류해야 된다, 그 단계도 써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나왔는데, 나올 만한 큰 범주의 맥락은 보여요. 왜 보일까요? 몇 개년치의 기출을 분석을 하고 이전 연도의 문제를 이거를 냈으면 교육과정 기반으로 이 다음에는 이걸 낼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교육 현장의 트렌드가 이거구나. 아, 미술사에서 이런 개념들을 물어봤으면 문제의 출제 기조가 이거일 거고, 분명히 지엽적인 내용은 내겠지만 지엽적이지 않은 주요 맥락은 개념어를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뽑아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처음에 1월부터 2월 기공탄에서는 큰 맥락의 기본을 잡자, 3월부터 5월까지는 조금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내용들을 다루자, 그리고 6월부터는 반복적으로 제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 단어 보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반복 암기로 나아가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출제 예상이 가능했어요. 제가 A형은 거의 다 나올 거 예측했었거든요. B형에서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냈는데, 진짜 지엽적인 센소라마 이런 거 빼고는 저 양심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설명했던 거 별표 다 달아서 카페에 공유해 놨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가이드북에도 적중 내역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언급하고 설명했던 내용들만 딱 올려놨던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라는 걸로 일단은 그게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치는 날 저도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방향이 맞을까? 이제 내가 선생님들한테 정말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는 걸까? 그런 고민하는데 처음으로 올해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아, 내가 하는 방향이 맞고 나랑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내가 진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럼 A형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왔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답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단답형 비중이 증가했으면 주요 개념은 반드시 사전 기반, 계속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주요 흐름과 배경 지식을 반복 암기해서 보자.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화살표 쳐놓은 부분들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2번, 4번, 10번, 11번, 12번은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불화에서 여기에 있는 게 탱화랑 선제동자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불화랑 선제동자, 탱화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이 경화랑 괴불이랑 탱화랑 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요거 제일 많이 설명했던 게 기공탄이랑 전공 심화 단과에서 얘기를 드려요. 왜냐, 제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게 3월부터 5월까지 맥락적인 내용들을 되게 깊이 있게 많이 다루거든요. 강의량 많은 거 맞는데 대신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 여러분들 지엽적인 내용 그때 봐가지고 처음 보는 개념 봐봤자 이해하기 힘들어요. 최대한 기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놔야지 뭔가를 맞출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베이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문제가 나왔고요. 개념 중심의 문제풀이 내용이 확실히 늘어났다라는 게 단답에서도 보여요. 그나마 힌트가 명확했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번 문제에서 진짜 딱 이렇게 나왔던 게
책에 그대로 있거든요. 저는 미술교사가 되기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슨트로 일을 했었고 청년 멘토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도 학예사분들이랑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굿즈 디자인 수업이라는 것도 국립박물관재단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료 제공해주고 수업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하게 되면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건 포크나 디어킹의 맥락적 학습 모형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에 하우전 내용, 왜 이거 나올 수밖에 없냐. 우리는 중등이다. 중등이기 때문에 초등에 관련된 발달 단계를 사실상 시험 문제에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험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내가 시간을 아끼면서 회독을 하겠다면 파슨스랑 하우전 같은 경우에는 꼭 3단계, 4단계의 명칭과 개념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토파보기 때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딱 일주일 뒤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억하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 받으셨거든요. 그 멘탈이 흔들리고 육아도 하시면서 아이가 또 많이 아팠어요. 육아하면서 시험을 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계속 하다가 선생님 딴 생각하지 말고 토파보기 때는 그냥 외우시기만 하세요. 지금은 선생님 힘들다고 힘든 티를 낼 게 아니라 힘든 것도 잊으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오픈 채팅도 주고받고 상담도 진행했더니 막판에 여기에 하우전부터 뭐 아이즈너까지 다 맞출 수 있었다고, 자기 다 쓰고 나왔다고 되게 뿌듯해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특히 사회적 조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심화단과에서, 전공 심화단과에서 요제프 보이스가 왜 사회적 조각을 추구했을까요? 그럼 이 개념에서 다른 대지미술은 과연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비교해 보시는 게 비교 단자예요 라고 저는 단과 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문제가 이번에 듀이가 아니고 뒷샹이랑 비교하는 게 나왔었죠. 저는 강의에서 생각해보고 이걸 비교해보세요. 생각해보고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토파보기 때 가서는 봤던 거 한 번 더 암기하세요.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청킹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하셔야 되고요. 놓치기 쉬운 개념이 분명히 하우저는 여러분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걸 적중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포크랑 디어킹은 나올만 했어요. 그리고 예상도 했어요. 책에 그대로 적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박물관 문제에서 하인 이론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하인 이론 그대로 물어보진 않을 거고 올해 박물관 붐이 일었다. 그래서 많은 박물관들이 최대한 많은 맥락적인 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기공탄 때. 근데 그 개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놓칠 수 있잖아요. 저 기공탄 때 얘기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나중에 얘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그냥 토파보기 때 이거 맥락적 학습 모형 명칭이랑 들어갈 내용만 한번 체크하세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토파보기 때 보시는 분들은 맞추셨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버려. 이게 아니라 왜 나올까? 지금 사회상에서 교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뭘까? 출제위원들이 현재 트렌드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뭘까? 너무 현대적이진 않을까? 지금 이 이론과 지금의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는가? 이걸 따져보게 되면 문제 나올 만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방향에서 내가 맹목적으로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암기하면서 이걸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답을 쓸까도 생각해 보셔야지 사실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제 강의는 그런 강의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컷을 넘기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네틱스 얘기 나오는데 이거 올해 특강 때 다뤘어요. 다른 때 얘기 안 했어요. 1호 계정 교과서랑 2호 계정 교과서 둘 다 다뤄야 되고 제가 교과서 저자하고 많은 출판사들이 저한테 교과서 지원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렇다 보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도 자기들 책을 지원해주면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모든 교과서에 전부 다 뭐가 있었냐? 시네틱스가 있었어요. 발상법에서. 그럼 시네틱스가 이 계정에 모두 들어가 있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네틱스랑 뭐 육색 사고 모형 이거 좀 강조해야겠구나. 보자. 선생님들 여기 있는 명칭 외워주셔야 돼요. 그대로 나왔죠. 출제진들도 뭘 본다? 교과서 새로 나온 거 다 보자. 올해 같은 경우에 1호 계정 교과서로 문제 내겠어요? 2호 계정 교과서로 문제 내겠어요?
이의 계정으로 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잖아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나왔으니까. 그럼 2027년은 어떻게 될까요? 2의 계정뿐만 아니라 1호 계정에서도 기출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1호 계정 교과서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거든요. 저는 이런 현장에 기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방향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적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개념 같은 거, 자신의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의인화하여 유추하는 것, 그대로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교과서 안 봤으면 이거 못 맞추셨어요. 심지어 시네틱스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분은 특강을 안 들으신 분이셨던 거죠. 다음 문제도 보게 되면요. 고개진데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고 유튜브 때부터 제가 강의할 때 강조했던 건데, 갈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심지어 나가서 중국 산수화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서도 전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상묘득과 이형사신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 남미술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갈로책 발췌해서 정리한 거예요. 답안 많이 헷갈리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겁니다. 여기에 기역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화론이 비록 인물화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산수화론이 싹틀 때부터 산수의 정신을 담는 것이 중요했음을 말해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전신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전신을 적어야 하는 건지 뭘 적어야 하는 건지 내용은 알아, 이 키워드를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지엽적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 사전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맥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뭘로 해결이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전공서를 보셔야 해요. 만약에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대학교 3학년이나 교육대학원에서 2기나 3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전공서, 필독서, 제가 알려드리는 서적 한두 개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데 시간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새로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내가 전공서를 다 읽겠다? 솔직히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강의 안 듣고 시험 붙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노량진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강사가 돼서 노량진에 처음 와본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붙을 수 있었을까요? 강의를 듣지도 않고. 저는 스터디로 계속 전공서만 돌렸어요. 정말 많은 책들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읽어 나갔고, 그때 책을 같이 읽었던 친구들이랑 나중에 시험 문제 쓸 때 서술하는 능력도 길러졌어요. 근데 지금은 서술형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다? 단답이죠. 그럼 전공서를 흐름만 파악하고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공서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포인팅해서 읽어야 되는 시험의 흐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거 하실 시간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강의 방향에 조금 변화가 될 게, 테마파크로 가게 되면 주차마다 테마가 있을 건데 그 테마에 관련된 전공서를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읽도록 할 겁니다. 2024년에 제가 첫 강의 시작할 때 전공서에 있는 기본 내용들을 발췌해서 알려드렸는데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예 그냥 테마파크로 고정을 해가지고 기본 뼈대 다 잡고 암기하면서 그 암기 포인트랑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힌트가 없더라도 이 맥락에서 이걸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특히 천상묘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천상묘득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 영혼, 전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사람부터 시작인 거지 누각부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천상묘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여 있는 전공서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미술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에 따라서 답을 적을 수 있고 없고가 갈렸을 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산수화를 보며 즐겼던 와유이라 쉽죠. 근데 원영, 이건 또 한자잖아요. 원영이라고 적혀 있는 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중국 산수화사 책 한 군데밖에 안 적혀 있어요. 갈로 책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 초보적인 투시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뭘 원해 빛을 영, 먼 데가 흐릿해진다, 한자어만 알아도 답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도 한 번씩 공부하면서 체크하실 수 있게 개념 같은 것들도 한자어 풀이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테마파크에서도 제가 언급했고
그 미술대사전에 톤도가 있고 톤도 도니라는 게 있다. 근데 톤도는 동그란 형식이고 톤도 도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의 명칭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톤도와 톤도 도니 헷갈리지 말아라. 모의고사 때 많이 틀리셨거든요.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어요. 따질 것도 없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캔버스 내용이었는데 캔버스가 F냐, 피규어냐, 뭐냐 이거 제가 이번에 책 쓰고 공유했던 건데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미술 공부라고 제가 팟캐스트 미술 공부랑 같이 했던 책인데 학생들 대상으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캔버스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고 아마 서양학과 나오신 분들이라면 거의 기본으로 아는 내용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사전요 볼 거면 서양 미술 사전 좋아요. 현대 미술까지 아울러요. 한국 회화사 용어집 필수예요. 그 외에 다른 사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해서 봐야 되는데 미술 대사전이 확실하게 시험 범위의 큰 범주를 차지하고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 원래 네이버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왜? 책으로 증보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사전도 보셔야 되고 도자 용어 사전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서 단어 중심의 공부로 변화해야 된다. 이 문제들도 심지어 단답형 위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세 문제를 볼 건데요. 변별력을 주기 위한 지엽적인 힌트와 문항, 확실한 채점 기준을 가진 세 유형이 나왔는데 그냥 이건 제 소신대로 말하면 솔직히 B1번 법첩이나 초서 같은 거, 법첩은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초서 같은 문제는 내면 안 됐어요. 첫날 저 문제 받고 집에 한국 서예사 책이 3권이 있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기출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근거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행서, 행서, 초서. 일단 근거를 찾았는데 이광사가 얘기했던 거에서 일단 횡서 얘기가 더 많네? 그럼 일단 정답을 가다반으로 행서를 가야겠다. 좀 더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도서관이랑 서점을 갔어요. 3권의 책을 더 찾아봤더니 이번엔 뭐가 나오냐? 초서, 행초, 행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거를 못 찾겠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뭘 보고 문제를 냈을까? 나는 이 근거를 못 찾겠는데 이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광사의 문집인가? 이광사 문집이 책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책이 배송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설마 규장각 들어가 볼까? 들어갔더니 원문이 있는 거예요. 원문을 다 찾지를 못하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스캔을 좀 해가지고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았더니 힌트가 나와요. 이거 10권에 있는 내용이다. 10권을 찾아보자. 고전 DB로 들어갔는데 이 고전 DB 사이트를 제가 못 찾고 있다가 누군가가 알려주셨어요. 들어가서 번역을 해봤어요. 초서 두 글자가 딱 나오고 이광사가 했다는 왕이지가 이걸 쓸 땐 고려를 해야 된다.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초서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 행초와 행서에 관련된 다른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분석하고 제가 그대로 올렸거든요. 일단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문만 봤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인가? 너무 화가 나는데? 나만 화가 날까? 그리고 초서 썼다가 행서로 고친 사람도 많아요. 행서 썼다 초서로 고친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이런 게 과연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가? 만약에 출제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농락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공부했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제 소신껏 그냥 화가 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여러분 찍어서 맞추면 땡큐고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비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쓰실 수 있냐? 사실 요거요. 미술교과서보다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위에 적혀 있지만 찾아봤더니 중학교 1학년 수학 비율 단원에 있어요. 요거 쓴 친구가 이제 제 같이 근무했던 친구라서 물어봤더니 수학이랑 미술이랑 연계하는 과목에서 요거 일부러 낸다. 피보나치 수열이랑 혹은 황금비례 여기에다가 벤다이어그램까지는 미술이랑 연계해서 문제를 내는데 요게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 근데 요거 미술적이라고 보다기보단 우리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왜 이런 신유형이 들어왔을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첫 해, 융합으로 확장해야 되는 범위가 나왔죠. 그럼 교육과정상에서 미술이 융합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미술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 다룬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수학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더라. 그럼 이걸 쓰는 방향에 대해서는 수학적 접근을 쓰는 것. 도리포로스 같은 경우 황금비례 카논 이거 쉽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언급했고 이거 모의고사에서 다뤘고 도리포로스 명칭도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 다 했던 건데 이걸 뭐라고 적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다뤘으니 적중이라고 쓰는 것 뿐이지.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거냐고요. 처음 봤지만 여러분 유추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때 이런 방향으로 좀 출제를 합니다. 몰라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A가 A고 B가 B인데 이게 계속해서 수축해서 줄어드는 개념이면 돌아간다라는 개념에서 A, B 합친 거랑 A, B와 B의 비율이나 여기에서 A와 A의 비율이 거의 같게 이동이 되는구나. 그럼 요 범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황금 비율로 줄어들게 되는 수열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강의 막판에 모의고사 때 가게 되면 유추하고 쓰는 문제, 암기하고 써야 되는 문제를 문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출제할 거예요. 그리고 영역별 문제 같은 경우엔 제가 힌트 같은 것들도 미리 좀 드려요. 연습하시고 쓰실 수 있는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막판에 실전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 힌트 다 없고 일단 써봐라 라고 전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중요해요. 확실한 근거 한 가지로도 출제하는 방향이 나오는데요. 제가 분명히 요거 고프라주, 엠보싱 예측했고 콜라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집 하나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제가 기출분석 처음 했을 때 요것도 파나책 3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책 내용 3권이 달라요. 광남신 교수님 책, 이명길 교수님 책, 김구린 교수님 책의 내용이 달라서 뭐지? 라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일단 광남신 교수님 책에 적혀 있는 게 얇게 여러 번 찍어낸다 라는 명칭이 딱 나와 있어서 일단 이걸로 가야 하나? 근데 이명길 교수님 책에 있는 거 너무 그대로 냈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점검을 위해 가지고 시험 치고 월요일에 바로 미진사 통해 가지고 확인 요청 드렸어요. 조건에 따라 다른데 이 문제에서 우려가 되는 건 그 조건 과정에 대한 기술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직관적으로 문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판면에 잉크가 잘 흡수되도록 유성도를 코팅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다. 위에 있는 도판이 지판화 도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름이 흡수되지 않는 셀락을 좀 발라줘야 된다. 근데 그 부분 다시 광남신 교수님 책에서 찾아보니까 지판화일 경우에는 위에 셀락을 덮어야 한다. 라는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근거가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도 이제 계속 전공서를 바탕으로 근거를 찾고 알려드리는데 문제 유형에서 파나 전공이 되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힌트가 적은 상황에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죠. 이것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랑 달라요.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이 순서대로 쓰세요. 분명히 이거는 저도 다뤘고 똑같이 냈고 흐름 특강에서도 미술교육론이랑 관련해가지고 드로잉 원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흐름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넘어서 이젠 틀린 거를 수정해라, 틀린 걸 수정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가 이걸 정말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학습이랑 점검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근데 객관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간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제가 공부 제공해 드릴 건 뭐다? 형성평가에서 최대한 많이 틀린 부분 찾아서 제거하라. 그리고 형성평가는요, 3월부터 꾸준히 진행됩니다. 3월, 4월, 5월, 6월 4개월간 형성평가를 계속 제공할 거예요. 근데 작년에 형성평가에 단답이랑 서답형 위주로 썼거든요. 쉬운 문제로. 올해는 그러지 않고 틀린 거 찾아보라고 계속 문제 낼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적응력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의 변화가 됐고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문제 어디서 냈냐, 이거 똑같이 어디서 설명했냐, 미술교육사 역사 흐름.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해 못하면 암기를 못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락을 지도로 그렸습니다. 흐름도로 그렸던 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대로 알려드려요. 근데 그 흐름도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이건 문제 안 봐도 기출 근거 뭔지 바로 알아요. 애플랜드가 쓴 서양 미술교육의 역사, 그리고 아네르 교수님이 번역하셨던 현대 미술교육의 뿌리, 이 2개 책의 연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그 흐름도는 나온다. 그럼 미술 교육도 미술 교육에 그냥 외우려고 여러분들 집중하실 게 아니라 미술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 당시 사회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문제풀이가 조금씩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교육학을 지금까지는 저도 교육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교육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미술 교육론 문제 안에 이 교육학을 연계한 문제들이 많이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비단 우리 교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과도 교육학이랑 연계한 문항을 내는 추세로 변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체 기조가 이 전공 과목에서 교육학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방향으로 기조를 변경했다라는 거잖아요. 작년보다도 교육학 문제가 많아졌으면 여러분들 교육학을 논술용으로 이제 준비해서도 안 되고 단답형이나 키워드 위주로도 교육학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소한 개념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매체 관련 개념이나 융합 관련 개념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게 뭐다?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문제에 반응하려는 의지가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 그럼 교과서도 중요해졌고 이의개정 교육과정을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험 범위의 범주표가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럼 이걸 누가 지원해 드려야 되고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교과서 저자고요. 그리고 어제 날짜로 다음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로도 확정이 됐어요. 저자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저도 시야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된 것이죠. 교과서에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가져갈 것인지 시기별로 한 번 더 정리 드리고 제 강의를 만약에 들으실 거라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1, 2월에 기공탄이 진행이 되는데요. 1월 첫 주에 개강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맡았던 선생님들이라면 끝까지 지원해 드리고 싶거든요. 선생님들이 1차만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를 치르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1월 첫 주와 둘째 주는 토요일만 강의를 합니다. 아마 1월 3일과 1월 10일 이렇게 이틀만 토요일 수업을 할 거예요. 나머지 날짜에는 아침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는 1차를 합격한 선생님들의 수업 실험과 면접을 도와드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맡은 분들한테는 끝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공탄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표현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범주표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 안 다룹니다. 어디까지만 다루냐? 서미, 현미, 동미, 한미, 미교, 디자인사 순서로 들어갈 거예요. 완전 개정판 책도 나오는데 책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작년까지는 기초부터 전부 다 패키지만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현강을요. 그런데 올해는 1, 2월 기공탄 강의는 패키지 수강자가 아니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 3월부터 현강에 나오시는 분들은 패키지 수강자여야만 현강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2월은 기본적인 거니까 누구라도 들어도 돼요. 저는 3월 달부터는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담임의 마음으로 접근하거든요. 한 번 오시면 꾸준하게 오시면 그분과 라포를 형성하고 그분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개별적으로 컨설팅하듯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성향이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2월에는 누구나 와서 들으셔도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릴 때 기공탄 때 제가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이 있어요. 초수, 재수 등 기본기가 약한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게 저는 이런 흐름도를 초반에 제공해 드리거든요. 근데 초수이거나 아니면 재수이지 이상인데 내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미술사나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공탄에서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이 방향대로 범주대로 공부하시고 복습하셔야 해요, 선생님. 이라고 알려드리고 미술교육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전부 다 기공탄 때 다루고
정리해 드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6월이나 8월, 7월에 가가지고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텐 선생님 제가 특강 올려놨으니까 그 특강으로 빠르게 복습하세요. 그건 전 범위를 다 다루는 복습 특강입니다. 라고 이미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그걸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순서는 남미술 책 개정판 1권, 2권, 3권 순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새로 나오는 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기존에 있는 책으로 강의가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내리고 싶진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책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 바꿨어요.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1권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조금 공부하기 편하게 전부 다 표로 디자인을 싹 바꿨어요.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바꾼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두 번째로 포맷이 날개가 안쪽에 있던 걸 바깥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책의 판형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A4 사이즈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단거나 한다, 추가 자료 넣는다, 마찬가지로 A4로 여러분 타공해서 뚫을 수 있게 판형은 A4 사이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된 포인트는요. 현대미술에서 이전까지 제가 책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작가들, 즉 추가 자료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넣었고요. 기존에 봤던 작가들을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특집으로 다룬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예사님들이 컨펌을 조금 해주셨어요. 검토해 주실 때. 그 다음으로 변화된 부분이라면 현대미술과 매체미술 같은 부분들도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거 추가로 정리해 두었죠. 추가 자료 있던 거 다 들어갔고요. 특히 인터랙션을 제가 올해 얘기를 모의고사에서 다루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리처드 뷰캐넌이라는 사람의 이론으로 다뤘는데 여기서 인터랙티브 아트에 대한 설명부터 공공미술의 개념까지 이런 식으로 추가된 게 2권과 3권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미진사 교과서 저자이기 때문에 미진사에서 저작권 프리인 도판들을 3권에다가 많이 옮겨놓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디자인사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폴란드 포스트 학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미술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도 책에 최대한 다루려고 했습니다. 시험의 전 범위를 모두 다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사도 이제 조금씩 미술사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미술사 내에 있는 사진사로 그냥 토막토막 낸 게 아니라 1권 자체 마지막에 사진사 파트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정하고 색인과 인명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찾아보기 뒤에 만들어놔서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내가 만약에 테마로 표준화라는 걸 찾아보고 싶다. 프레스코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다. 그럼 이 페이지 가셔서 프레스코만 다 정리하시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요거 공부법, 사전 공부법이랑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공타는 내가 기본기가 약하고 흐름이나 맥락이 약한 사람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가급적이면 맥락 약하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럼 전공 심화 단과에서는 뭘 하냐? 제가 전공 심화 단과는 2027년도 대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엔 단과 강의를 없앨 거예요. 단과별로 강의 운영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제가 이거 저를 위한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이 단과 강의에선 맥락 아닙니다. 맥락은 기공탄에서 다뤘기 때문에 알아서 맥락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지엽적인 내용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거예요. 기본 뼈대는 가져가되 뼈대 내에서 설명하는 게 뼈대 위주의 설명이 아니라 확장해서 이거 봐야 되고 이건 이런 개념이고 저번에 봤던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라는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게 3월에서 5월이에요. 그래서 기초 강의에 더해서 지엽적이다, 어려운 개념이다, 형성평가와 함께 진행을 한다. 앞서 형성평가 어떻게 진행한다고요? 틀린 내용 찾고 수정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2026년 기출문제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뭐 모의고사 선생님 다루셨잖아요. 토파보기 다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다 모의고사에서 다뤘다, 토파보기에서 다뤘다. 그건 제가 다룬 거잖아요. 제가 다룬 거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맞출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강의는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전 기본기에 대한 투자가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답변을 잘 적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배경 지식과 헷갈리는 개념을 가장 많이 정리하는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금토 진행하고요. 남들은 모르는 미술전공 이론 총 3권의 플러스로 추가 자료, 이 책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없을 것 같다? 아니요. 추가 자료는 계속 나갑니다. 시험 범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계속 제공할 거예요. 추가 자료 같은 것도 계속 갱신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가독성에 미쳐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면, 그리고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픽 개판이면 제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깔끔하게 들어가게 디자인해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으로 6월 테마파크인데요. 6월 테마파크는 딱 6월에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진행 안 하거든요. 금토로 진행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오브제에 대한 흐름을 한번 싹 보겠다. 화론에 대한 흐름을 한번 싹 보겠다. 매일매일 테마가 달라질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테마를 흐름별로 보고 사전과 함께 뭘 같이 보냐. 전공서 발췌한 내용들을 스캔 떠가지고 볼 거다. 지금 제가 전공서를 전부 다 PDF화 해가지고 텍스트 추출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2025, 2026 문제 출제 흐름에 따라서 전공서 발췌할 거다. 인출 위주의 키워드 암기 방법 및 안내 제공할 거고 이때 교재가 하나 함께 할 건데 작년에 제가 서브노트 꼭 만드세요 했던 수강생분의 서브노트들을 좀 모았어요. 그걸로 교재가 새로 하나 나갈 겁니다. 거기에다 제가 추가 자료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럼 테마파크 때는 어떻게 된다? 복습 위주로 큰 줄기에 대한 맥락을 1월부터 5월까지 흐름을 잡았으면 6월부터는 이 거시적인 맥락에서 미시적인 하나의 흐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 좋은 흐름들을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초수, 재수이신 분들 가급적이면 시험장 분위기 체험하기 위해서 6월에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제가 모의고사 강의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고3 담임하면서도 느꼈던 게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결국에는 뭘로 끝나냐? 수능 성적으로 끝나요. 고3 애들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를 왜 봐야 되냐? 나중에 7월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작한다고 해도 점수는 오를 수는 있는데 6월 모의고사가 정말 딱 현장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풀고 나면 내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가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고 응시할 수 있게 이제 6월 희소 모의고사 진짜 크게 진행하거든요. 가급적이면 현장에 와가지고 치는 연습을 한 번은 해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른 모의고사보다 희소 모의고사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모의고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2년 연속으로 여기에서만 나온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명칭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미상궁이라고 합니다. 기출의 미래 상위권 합격의 궁극적 목표인데 원래 7월부터는 약간 암묵적으로 다들 토요일만 강의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기미상궁 기출분석 강좌로 제가 자료를 기출분석을 아마 2021년부터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었어요. 똑같이 무료로 블로그에 오픈해 드리고 있고 기출분석 자료 저는 돈 받고 만들 생각 없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것조차 제가 돈을 받고 판다라는 게 기출에 대한 답을 제가 100% 확신한다는 건 늘 아니거든요. 근거를 찾아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과 함께 만들지 못했던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기출 분석 마저 만들어서 블로그랑 카페에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자료 여러분들 알아서 출력해 오시거나 패드에 넣어서 강의 들으러 오시면 돼요. 아까 1, 2월 고공탄 강의는 패키지 강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패키지 수강자 아니어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기미상궁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수강자 아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강의이기 때문에 얘는 패키지 아니어도 그냥 오셔서 들을 수 있어요. 현장에 오셔도요. 대신 얘는 연간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7월, 8월에 기미상궁 진행하는데 7, 8월 금요일에 기출 분석이 진행이 되는 거고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패키지 수강자가 아니어도 현강 와서 들을 수가 있다. 대신 7, 8월에 영역별 모의고사는 토요일에 진행하는데요. 이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패키지 수강자만 현장에 나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 모의고사 때는 제가 범주표도 얘기해 드리고 이 분야 좀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라고 일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작년에 수강생분들이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가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 10월엔 실전 모의고사 가겠죠. 이때도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무료 문제들 플러스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는데 첨삭은 올해랑 똑같습니다. 7, 8월에는 3회 영역별로 제공해 드리고요. 9, 10월에는 2회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첨삭 잘하거든요. 저 컬러 첨삭하거든요. 빨간색으로 채점했다. 분홍색이다. 이건 핵심 키워드다. 노란색이다. 선생님 핵심은 적으셨는데 약간 부족해요. 회색. 선생님 개념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잡혀 있어요. 초록색. 나가리예요. 이렇게 컬러 첨삭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빨간색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 타이핑해 드려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저한테 첨삭받고 성적 다 오르셨고 심지어 모의고사에서 30점 받았는데 경기 1차 컷 플러스 8점 통과하신 분 모의고사 30점 나왔는데 실제 풀었더니 50점 넘게 나왔다. 근데 이유가 뭐다? 모의고사가 어려워야 돼요. 모의고사 어려워야지 시험장 가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제 목적은 그거 하나. 그래서 그분 합격수기 발표할 때 모의고사 테마파크 이때부터 들어왔는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됐고 쓰는 방법에서 교정 많이 되면서 점수가 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첨삭 받으실 거면 꼭 받으세요. 못 쓰는 거 그런 거 없고 일단은 내세요. 못 쓴 거 잘 썼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할 거야. 무조건 내주세요. 만약에 들으실 거라면. 아니 이건 무료인데 왜 안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11월 파이널 토파보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수강자들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신청도 패키지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 토파보기는 11월 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이때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회독할 때 기출 범주 분석해서 이렇게 안내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분석한다고. 그 부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패키지 수강자들만 들을 수 있도록 빼놓습니다. 그럼 이건 딱 11월에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 토파보기 듣고 싶은데 나 수강 이력 있는데 못 듣나? 못 들어요. 오로지 패키지 안에만 포함된 상품이고 이건 절대 바뀔 일이 없을 거예요. 똑같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아까 합격 그 시험 치고 나서 그 첫날 답변 주신 거 기억하시죠? 토파보기에서 얘기한 거 다 나왔어요. 선생님 토파보기 대박이에요. 하는 이 토파보기가 11월 이 강의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특강은 있는데요. 일단 2026년, 2027학년도 대비 강의에서는 제가 따로 특강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 기출분석 강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특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특강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술사, 미술교육사 흐름 특강은 초창기에 해도 좋아요. 내가 만약에 N수생이다? 다시 흐름을 잡고 싶다? 1, 2월에 이 특강만 들어도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초수다. 초수고 공부 어느 정도 하다가 너무 산발적으로 흐름이 안 잡힌다. 6월 달쯤 가서 미술사, 미술교육사 초수분들이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9, 10월 달 가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식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느낌이다. 너무 흩어지고 지엽적인 걸 공부해서 못 잡겠다. 그때 다시 이 흐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은 한번 촬영하고 제가 바꾸지 않습니다. 제 필기 자료까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강의 들으실 땐 제 필기로 강의 들으시면 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백지장에다가 패드에다가 백지 쓰기 계속 해봐가면서 잡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 분석 특강 1호 개정이랑 2호 개정인데 일단은 2027학년도까지는 1호 개정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2호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은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인강으로만 교과서 분석 특강 진행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현재 미술과 매체라는 교과서가 시중에 미진사과 한 종밖에 안 나왔거든요. 2027년이 되어야 2종이 되고 3종이 되고 그래요. 그때 추가적으로 교과서가 나온다면 그 교과서를 포함해서 제가 뭔가 특강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2026년 7월과 8월에는 기출분석 강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2024년에 제가 처음 강의 나왔을 때 이벤트를 진행했던 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의 토요일 저녁에 야간 투어를 진행을 했고 사실 2025년도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버리는 바람에 야간 투어 자체가 아예 가지를 못했어요.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2026년에 여유가 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을 한 번 더 가거나 현대미술 이제 티켓, VIP 티켓 받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가거나 지역에 있는 다른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다면 이벤트로 한번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 신청해서 받게 되면 티켓이나 지원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지원해서 갈 거고, 문제는 이걸 갔다 왔을 때 실물로 봤을 때 공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기억이 잘 나요. 실물 공부를 조금 하셔라. 책만 들여다본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답답하면 한 번씩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전시 티켓 공유 이벤트도 카페에서 주로 하고 있으니 제가 받는 거 제가 다 소모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대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방법 아주 키워드로 딱 정리해드리면 1, 2월에는 흐름도 잡으세요. 기공탄 가지고 흐름도 잡고요. 3, 5월에선 형성평가 바탕으로 내가 공부하는 성향에 맞춰서 저랑 피드백 받으세요. 이제 직강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끌고 상담하러 가거든요. 선생님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가세요. 근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누가 누군지 저한테 명단이 없어요. 몇 명이 듣는지도 저는 몰라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선생님들한테 상담할까요? 맞출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전략 잡아야 될 땐 사실 3월에서 5월 사이예요. 이때 상담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6월에 테마별 공부, 내가 딱 맞는 거,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부터 빨리 잡자. 사람들의 공부 성향이 뭐가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내가 재밌는 것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6월에는 그러면 안 돼요. 하기 싫은 거라도 먼저 하고, 싫은 거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거 이렇게는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공부 좀 잡을 수 있어요. 7, 8월 가서는 영역별 모의고사 친다 그랬죠. 영역별이기 때문에 회독 주기표를 만들어 드려요. 그 회독 주기표 바탕으로 여러분들 회독하시면 되고, 9, 10월의 전 영역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무조건 전체 회독하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가 토파보기 자료 드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눈에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아까 그런 분들처럼 선생님 시험에서 얘기해 주신 거 다 나왔어요. 그거 다 적을 수 있어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2차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기공탄에서도 아까 얘기는 아까 안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기공탄에서도 일단 1주차 때는 여러분들 전체가 와서 아무나 와서 수강할 수 있는 오픈 강의거든요. 그래서 1주차 때는 안 짜드려요, 스터디를. 근데 확실하게 기공탄을 들으시는 분들이 2주차부터 오시겠죠? 1월 10일 기준일 거예요. 1월 10일 2주차 때 현강에 오시면 그때 스터디를 같이 하실 분들을 짜드릴 건데, 무턱대고 짜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간단하게. 그 신청서 바탕으로 나눠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2차 강의에서도 수업 실현 강의가 있고 면접 강의가 있는데, 저는 이거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요. 목요일에 슬기로운 미술생활 오게 되면 첫날 스터디를 짜드립니다. 현강 오시면 제가 첫날 짜드릴 수 있어요. 근데 늦게 오시면 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맞춰 오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도 10년 중에 6년은 5년차 때부터 컨설팅 장학위원이라고 교과서 저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업해야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선생님들 발문 교정을 다 해드렸어요. 심지어 이걸 서울시 교육청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서 제주도 갔었고 강원도도 갔었고 다른 교육청에 가면서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강의가 바로 요 강의입니다. 2차에서만큼은 저는 확신하고 얘기해요. 제가 수업 실험 만점이었고, 제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회 활동도 했고, 나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진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수업을 재밌게 운영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강의가 이겁니다. 제일 자신 있는 강의이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면접 강의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3분 이상은 면접 만점자고 경기도 서울권 다 있고요. 저도 여기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로 문제를 내지라고 하는 것들 만들어 두는 건데, 매주 화수로 4주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 똑같이 첫날 오시면은 면접 짜드립니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도 면접 같이 짜드리고 2025학년도 면접 문제 진짜 제일 많이 맞췄어요. 2문제, 경기도랑 서울, 평가원 다 포함해서 2문제 빼고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비교과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보시고는 비교과 선생님들이 올해 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면접 강의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차보다 제가 더 자신 있는 게 이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때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못하면 선생님들 1차 시험 치고 나서 1차 시험 치고 끝났다. 아, 네, 잘 가세요.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2차까지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내가 잘해줄 수 있는, 내가 현장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으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 막말로 여러분 돈 벌 거면 저 1월 달부터 주 이틀씩 3일씩 강의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피드백 저한테 돈도 안 되는데. 진짜 선생님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진짜 좋은 교사가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학교를 떠나온 게 아직까지도 사실 마음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차에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쏟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인데요. 현강은 어떻게 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처럼 생활할 겁니다. 진짜 현강 수강생 후기나 나중에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담임처럼 개별적인 상황 파악하고 그 개개인에 맞는 상담 전략이나 학습 전략을 짜드리고 싶고, 반대로 인강은 제가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카페에서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카페에서 상담 신청하시고 줌으로 제가 상담합니다. 근데 단 하나, 얼굴은 보여주셔야 돼요. 얼굴도 안 보고 상담하진 않아요. 제가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오픈 채팅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저도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거 물어보고요. 그렇게 진행하니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시고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저랑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같이 좋은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